말도 안 돼. 이게 정말 아시아의 도시라고? 전 세계 도시문화 연구자들 사이에서 지금 가장 뜨거운 화제가 있습니다. 독일의 저명한 도시환경연구소에서 발표한 2024 세계 도시 안전 지수 조사 결과에 대한 것인데요. 특히 아시아권에서 독보적인 수치를 기록한 서울의 데이터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작된 데이터일 것이라는 서구권 연구진들의 의심과 편향된 시각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한 젊은 독일 연구원이 직접 서울을 방문해 진실을 파헤치겠다고 나섰는데요. 도대체 이 연구원은 서울에서 무엇을 발견했길래 유럽 최고 권위의 도시환경연구소에서 발표를 중단하라는 압박까지 받게 된 걸까요? 함부르크 도시환경연구소의 에바 슈미트 연구원이 전해온 충격적인 서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1초면 가능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함부르크 도시환경연구소의 연구원 에바 슈미트입니다. 매일 아침 연구소로 출근하면서 보는 하펜시티의 풍경이 참 좋았어요. 세계 최대 항구 도시 중 하나인 함부르크의 자부심이자 도시 재생의 성공 사례로 꼽히는 이곳에서 일한다는 게 자랑스러웠죠. 제 연구실은 13층에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엘베 강과 항구가 한눈에 들어왔죠. 매일 아침 커피 한 잔을 들고 이 풍경을 바라보는 게 일과의 시작이었어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평소보다 일찍 출근한 새벽, 항구 쪽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소리에 고개를 돌렸죠. 또 폭행 사건이에요. 밤새 술 마시던 선원들이 싸웠대요. 동료 마르쿠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항구 도시의 어두운 이면이었죠. 우리 연구소의 주요 과제 중 하나가 바로 이 도시 안전 문제였어요. 특히 야간 시간대 범죄율 감소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죠. 저는 그날도 평소처럼 세계 각국의 도시 범죄 통계를 분석하고 있었어요. 특히 아시아 지역의 데이터를 살펴보는 중이었는데 피로한 눈을 달래기 위해 잠시 유튜브를 켰죠. 그때 추천 영상에 뜬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서울. 24시간 깨어있는 도시. 처음에는 그냥 흥미로운 여행 영상이겠거니 했어요. 하지만 영상 속 풍경은 제가 알던 모든 도시의 모습을 뒤집어 놓았죠. 새벽 3시. 그것도 평일인데 거리는 밝고 활기찼어요.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사람도, 불량한 청소년들도 보이지 않았고요. 이게 말이 되나?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우리 함부르크만 해도 밤이 되면 항구 근처는 발기를 끊어야 하는데 서울의 한복판에서는 젊은 여성들이 편하게 카페에 앉아 있었으니까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영상 속 24시간 편의점에는 직원이 없었어요. 무인 결제 시스템만 덜렁 놓여 있는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물건 값을 지불하고 있었죠. 연구소장님이 늘 강조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도시의 안전은 CCTV나 경찰력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시민들의 의식으로 완성된다. 호기심이 발동한 저는 서울의 도시 안전 통계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2020년 기준 독일의 살인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0.3건으로 꽤 낮은 편이었는데 한국은 0.6건이었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통계와 실제 체감 안전도 사이에 큰 차이가 있어 보였거든요. 다른 영상들도 찾아봤어요. 서울의 심야 버스, 지하철, 늦은 시간 식당과 카페들. 모든 영상이 제가 알던 도시의 모습과는 달랐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밤중에도 책을 읽거나 공부하는 젊은이들이 많다는 거였죠. 연구원으로서의 직감이 왔어요. 이건 단순한 문화 차이가 아닌 도시 안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지금까지 우리가 연구해온 도시 안전의 기준이 잘못된 걸까요? 점심시간에 연구소 동료들과 이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반응은 싸늘했죠. 에바, 그건 그냥 잘 편집된 영상일 뿐이야. 아시아는 아직도 위험하고 낙후된 곳이잖아. 맞아요. 게다가 한국은 CCTV 천국이라면서요. 그게 무슨 진정한 안전이겠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과연 그럴까? CCTV만으로 이런 도시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 그날 저녁, 늦게까지 자료를 찾아보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서울은 UN 전자정부 평가에서 늘 최상위권이었고, 시민들의 도시 생활 만족도도 놀라울 정도로 높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용기를 내어 연구소장님을 찾아갔어요. 3개월간 서울에서 현장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연구소장님은 의아한 표정을 지으셨죠. 에바, 당신 미쳤어요? 우리는 지금 하펜시티 프로젝트 한창이에요. 저는 제가 찾은 자료들을 하나씩 보여드렸어요. 서울의 도시 안전 지표, 시민 만족도 조사, 그리고 제가 밤새 정리한 연구 계획서까지. 연구소장님은 한참을 자료를 살펴보시더니 마침내 입을 여셨어요. 흥미롭군요.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네요. 왜 하필 서울인가요? 교수님, 우리가 찾던 답이 거기 있을지도 모릅니다. 도시의 안전은 시스템만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잖아요.
서울은 뭔가 다른 걸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연구소장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어요. 그러다 갑자기 책상 서랍을 여시더니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셨죠. 30년 전 제가 처음 아시아를 방문했을 때의 사진입니다. 그때는 서울이 이렇게 발전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죠. 에바, 당신 생각이 맞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렇게 제 서울행이 결정됐어요. 그때는 몰랐죠. 제가 발견하게 될 것들이 제가 알던 모든 도시 이론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리란 거요. 그리고 그 발견이 제 인생도 바꾸게 되리란 것도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했어요. 서울의 도시계획, 대중교통 시스템, 방범 정책까지 모든 자료를 꼼꼼히 살펴봤죠. 비행기 표를 예약하면서 설렘과 동시에 약간의 두려움도 느꼈어요. 과연 제가 찾은 이 특별한 도시의 비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출발 전날 밤, 연구소 동료들이 송별회를 열어줬어요. 다들 걱정스러운 눈치였죠. 에바, 혹시 실망하게 되더라도 너무 상심하지 마. 그들의 걱정 어린 충고가 오히려 제 호기심을 자극했어요. 짐을 싸면서 문득 할머니 생각이 났어요. 제가 어렸을 때 항상 하시던 말씀. 진실은 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특별하단다. 이번엔 그 말씀이 정말 맞아떨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답니다. 12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비행기에서는 한국의 도시 관련 논문들을 읽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잤죠. 시계를 보니 밤 11시. 피곤함도 잠시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모든 피로가 날아갔어요. 2024년 스카이트랙스에서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공항 2위, 세계 최고의 공항 3위를 차지했다는 게 과장이 아니었어요. 새벽 시간대인데도 공항은 마치 나처럼 밝고 깨끗했죠. 입국장으로 향하는 동안 연구자의 시선으로 주변을 관찰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공항의 동선이었어요. 최근 완공된 제2여객터미널은 연간 1억 명의 승객을 수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이 어떻게 이토록 질서정연할 수 있는지 신기했죠. 입국 심사대로 향하는 길에 한 장면이 눈에 들어왔어요. 긴 대기줄이 이어졌지만 사람들은 조용히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죠. 독일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광경이었어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새치기를 하거나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인데 말이에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했어요. 한밤중인데도 열차는 정확히 시간을 지켰고 차량 내부는 놀랍도록 깨끗했어요. 제 옆자리에 앉은 중년 신사는 조용히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듣고 계셨죠. 불편을 주지 않으려는 배려가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자정이 넘어 있었어요. 독일이었다면 이런 시간에 혼자 여행 가방을 끌고 다니기는 꺼려졌을 텐데 이상하게도 여기서는 전혀 불안하지 않았어요. 숙소로 가는 길에 24시간 카페를 발견했어요. 피곤했던 터라 잠시 들어가 보기로 했죠. 새벽 1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인데도 카페 안은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한쪽에서는 학생들이 조용히 공부를 하고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회사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노트북을 펼쳐놓고 일을 하고 있었죠. 커피를 주문하려는데 특이한 점을 발견했어요. 키오스크로 주문하고 결제까지 마치자 제 이름이 적힌 영수증이 출력됐어요. 잠시 후 카운터에서 에바님,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라는 호출이 들렸죠. 이름을 부르는 친근함과 님이라는 호칭에서 묘한 존중이 느껴졌어요. 자리에 앉아 주변을 관찰하다가 재미있는 광경을 목격했어요. 한 학생이 자리를 잠시 비우면서 노트북과 가방을 그대로 두고 갔는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게 아닌가요? 옆자리 학생에게 물어보니 아, 화장실 간 거예요. 여기서는 다들 이러고 다녀와요 라고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더군요. 그때였어요. 카페 한쪽에서 작은 소동이 일어났어요. 한 손님이 음료를 쏟았길래 언성이 높아지겠구나 생각했죠. 하지만 예상과 달랐어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 휴지를 가져오고 테이블을 닦아주고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서로를 도와주고 있었어요. 괜찮으세요? 이런 일 누구나 있어요. 제가 카운터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누구 하나 짜증을 내거나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문득 우리 연구소장님의 말씀이 떠올랐죠. 진정한 도시 안전은 시스템이 아닌 시민들의 자발적인 배려에서 시작된다.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숙소로 향했어요. 거리에는 아직도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곳곳에 설치된 비상벨이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것을 장난으로 누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였죠. 마치 모두가 그 존재의 의미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처럼요. 숙소 근처에 도착했을 때 한 골목에서 특별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무인 채소 가게였죠. 한밤중인데도 가게 앞에는 신선한 채소들이 진열되어 있었고 계산대에는 카드 결제기만 덜렁 놓여 있었어요. 호기심에 들어가 보니 작은 노트가 있더군요. 본인이 고른 물건의 가격을 직접 계산해서 결제해주세요. 거스름 돈이 필요하시면
옆 편의점을 이용해 주세요. 이런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노트 한 켠에 적힌 손님들의 메모였죠. 오늘 현금이 없어서 내일 들러서 결제하겠습니다. 거스름 돈이 없어서 100원 더 결제했어요. 다음 손님이 써주세요. 이런 작은 메모들이 도시의 신뢰를 만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연구자로서 이런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이 됐어요. 도시 안전과 신뢰를 단순히 수치화된 데이터로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숙소에 도착해서 노트북을 펼쳤어요. 오늘 하루 동안 목격한 모든 것들을 기록하고 싶었거든요. 창밖으로는 여전히 밝은 서울의 밤거리가 보였어요. 첫날부터 이렇게 많은 발견을 했는데 앞으로의 3개월은 어떨까요? 설렘과 기대를 안고 잠이 들었답니다. 연구를 시작한 지 2주가 지났어요. 매일 밤 블로그에 제가 관찰한 서울의 모습을 기록했는데 예상치 못한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죠. 특히 독일 도시계획 커뮤니티에서 거센 반발이 일어났어요. 또 한국 정부의 홍보성 기사인가요? 이런 게 진짜 연구라고 할 수 있나요? CCTV로 가득한 도시를 어떻게 안전하다고 할 수 있죠? 서양의 도시를 기준으로 연구하세요. 아시아는 아직 멀었어요. 블로그 댓글을 읽으며 답답함이 밀려왔어요. 더 큰 문제는 연구소에서 날아온 이메일이었죠. 슈미트 연구원님, 귀하의 최근 연구 방향에 심각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의 안전한 도시 지수 2021 평가에서 서울이 60개 도시 중 25위에 그쳤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더구나 통계청의 2024년 사회조사를 보면 서울 시민 10명 중 3명이 야간 보행에 불안을 느낀다고 합니다. 귀하는 이런 객관적 데이터는 무시한 채 지나치게 긍정적이고 주관적인 분석만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내로 연구 방향성을 수정한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일을 읽는 순간 제 손이 떨렸어요. 연구소의 지원 없이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직접 경험한 서울은 이런 차가운 통계 숫자와는 전혀 달랐어요. 이틀 전 밤에도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연구 자료를 정리하다 늦은 시간에 퇴근하는데 지하철이 끊겨서 버스를 탔거든요. 평소 같았으면 택시를 탔겠지만 어쩐지 그날은 버스에 올랐어요.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너무 아름다웠거든요. 버스에는 늦은 퇴근길의 회사원들, 공부를 마치고 돌아가는 학생들,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는 청년들이 있었어요. 모두 조용히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한 정류장에서 노인분이 타셨는데 금방 한 학생이 자리를 양보하더라고요. 그것도 너무나 자연스럽게요. 연구소 회의실도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베를린 공대에서 온 마틴 교수가 먼저 입을 열었죠. 에바, 당신은 도시 안전을 너무 단순하게 보고 있어요. 서울의 CCTV는 프라이버시 침해의 상징입니다. 그들은 감시를 통해 억지로 안전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옆자리의 한나 박사도 가세했어요. 게다가 서울의 야간 문화는 건강하지 않아요. 새벽까지 이어지는 업무와 학업. 이건 오히려 사회 문제 아닌가요? 하지만 제가 본 것은 달랐어요. 지난주에는 늦은 밤 편의점에서 특별한 광경을 목격했거든요. 한 손님이 실수로 음료수를 쏟았는데 주변 손님들이 자연스럽게 휴지를 가져다 주고 닦는 것을 도와주더라고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도 마치 오래된 이웃처럼 서로를 도왔어요. 그날 밤 답답한 마음에 여의도 한강공원으로 나갔어요. 새벽 1시가 넘은 시간인데도 이곳은 또 다른 세상이었죠. 텐트를 치고 캠핑을 즐기는 가족들, 자전거를 타는 젊은이들, 강변을 따라 조깅하는 사람들. 이런 광경을 어떻게 단순한 수치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주변을 관찰하며 생각에 잠겼어요. 그때 옆 벤치에서 들려오는 대화가 귀에 들어왔죠. 할머니, 이렇게 늦은 시간에 혼자 나오시면 위험하시다고 했잖아요. 아이고, 내가 여기 산 지가 40년이야. 여기가 우리 동네 앞마당이지. 뭐가 위험해.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어요. 도시의 안전을 가장 잘 아는 건 바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겠죠. 문득 연구자로서의 제 태도가 잘못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입견을 가지고 시작한 건 오히려 저였던 거예요. 다음 날부터는 시선을 바꿨어요. 단순히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직접 서울의 일상을 살아보기로 한 거예요. 편의점 알바생과 대화도 나누고 심야 버스 기사님의 이야기도 듣고 새벽 배달을 하는 택배기사님과도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도시의 진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죠. 강남역 인근의 스타트업 빌딩에서 만난 직원들의 이야기도 흥미로웠어요. 저희는 자발적으로 이 시간을 선택했어요.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각자의 리듬에 맞춰 일하는 거죠. 대신 아침에 늦게 출근할 수 있고요. 서울대 도시공학과 김 교수님과의 만남은 이러한 직관에 학문적 근거를 더해주었어요. 교수님은 지난 30년간의 서울 도시 발전 데이터를 보여주셨죠. 1990년대만 해도
서울의 밤거리는 위험했어요. 하지만 도시가 24시간 깨어있게 되면서 달라졌죠. 많은 사람들이 밤거리를 채우면서 역설적으로 더 안전해진 겁니다. 며칠 후 독일 연방경찰의 2023년 통계 자료를 검토하다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베를린의 인구 10만 명당 범죄 발생률이 13,718건. 반면 서울은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죠. 이런 발견들을 정리하면서 이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울의 안전은 CCTV나 경찰력의 결과가 아니라 시민들의 일상이 만들어낸 기적이라는 거요. 이제 이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지. 그것이 제 다음 과제가 되었답니다. 매일 밤 연구 데이터를 검토하면서 한 가지 분명해진 게 있었어요. 단순한 범죄율 통계로는 서울의 진정한 안전을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숫자 너머에 있는 진짜 이야기를 찾고 싶었어요. 우선 전자정부 평가 자료부터 살펴봤죠. UN 평가에서 한국이 193개국 중 4위를 차지했고, 특히 온라인 서비스 부문은 세계 1위였어요. 이건 단순한 순위가 아닌 도시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보여주는 증거였죠. 서울시의 심야 생활 인구 데이터는 더욱 놀라웠어요. 휴대폰 위치 기반으로 추정된 이 데이터에 따르면 새벽 1시에서 6시 사이 강남역 인근의 생활 인구는 오히려 낮 시간대의 30%에 달했어요. 그러던 중 연구소 동료 마르쿠스가 걱정스러운 소식을 전해왔어요. 연구소 내부에서 제 연구의 객관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거였죠. 특히 블로그에 올린 내용들이 감정적이고 비과학적이라는 지적이 많았어요. 통계와 수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였죠. 하지만 제가 서울에서 보낸 시간들은 숫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처음 겪은 일은 연구 초반, 강남역 근처 편의점에서였어요. 급하게 물건을 사느라 지갑을 두고 온 걸 한참 뒤에 알았죠. 현금이 10만 원이나 들어있었는데 다음 날 아침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누군가 지갑을 가져다 주셨다는 거예요. 현금은 물론이고 영수증 한 장까지 그대로였죠. 그 후로도 비슷한 일들이 계속 있었어요. 한 번은 이태원에서 휴대폰을 잃어버렸는데 지하철 분실물 센터에서 찾을 수 있었고, 또 한 번은 홍대 카페에 노트북을 두고 왔다가 1시간 뒤에 찾으러 갔는데 그대로 있더라고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비 오는 날 호텔로 가는 길에 겪은 일이에요. 우산을 가지고 나왔는데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찾을 수가 없었죠. 근처 편의점에 들어가서 새 우산을 사려는데 계산대 옆에 있던 할머니가 이거 써요. 나는 집이 가까우니까 하시면서 본인 우산을 건네주시는 거예요. 다음 날 우산을 돌려드리러 갔더니 오히려 저를 걱정하시더라고요. 어제 많이 안 맞았어요? 감기 조심하세요. 무인 점포에서의 경험도 특별했어요. 처음에는 낯설었죠. 새벽 2시에 들른 무인 편의점에서 결제 시스템을 이해 못해 헤매고 있는데 다른 손님이 자연스럽게 도와주셨어요. 그 후로는 무인 세탁소, 무인 카페, 심지어 무인 채소 가게까지 다양한 곳을 이용해봤는데 한 번도 불안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늦은 밤 연구실에서 귀가할 때마다 느끼는 안전함도 특별했어요. 첫 주에는 걱정되어서 택시만 탔는데 어느 순간부터 올빼미 버스를 자주 이용하게 됐죠. 처음엔 늦은 시간에 혼자 버스를 타는 게 불안했는데 매일 같은 시간에 만나는 승객들이 생기면서 이상한 안도감이 들었어요. 야간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는 간호사 선생님, 편의점으로 출근하는 대학생, 신문 배달을 시작하는 아저씨까지 각자의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드는 작은 커뮤니티 같았죠. 한 번은 버스에서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된 적이 있었어요. 늦은 시간이라 걱정됐는데 옆자리 승객이 보조 배터리를 빌려주셨어요. 저도 저번에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이제 항상 여분 배터리를 가지고 다녀요. 골목길에서 겪은 일도 잊을 수 없어요. 구글맵이 갑자기 먹통이 되어서 길을 잃었는데 귀가하던 고등학생이 같은 방향이라며 지하철역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죠. 걸어가는 동안 이 동네의 숨은 맛집도 알려주고 근처 24시간 도서관 정보도 공유해줬어요. 24시간 도서관 얘기를 듣고 다음날 바로 가봤는데 그곳에서 또 다른 서울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새벽 3시인데도 자습하는 학생들, 논문 쓰는 대학원생들, 밤샘 근무 준비하는 직장인들로 가득했죠. 도서관 관리자 분께 여쭤보니 밤에도 사람이 있으니까 더 안전하죠. 서로가 서로를 지키는 거예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교통 데이터를 보니 이런 현상이 수치로도 확인됐어요. 심야 시간대 지하철과 버스 이용객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였거든요. 특히 올빼미 버스 14개 노선의 평균 탑승률이 65%를 넘었다는 건 정말 놀라웠어요. 같은 시간대 런던의 나이트 버스 탑승률이 40%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말이죠. 한강공원에서의 경험도 특별했어요. 연구 자료를 정리하다 답답해서 새벽에 산책을 나갔는데
제가 상상한 것과는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졌죠.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러닝하는 사람들, 텐트 치고 캠핑하는 가족들까지. 한밤중인데도 마치 나처럼 활기찼어요. 특히 농구장에서 공을 치고 있는 청소년들이 눈에 띄었는데 부모님들도 안전하다고 허락해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가끔은 아픈 경험을 통해서도 서울의 온기를 느꼈어요. 갑자기 장염에 걸려서 심야약국을 찾아 헤매고 있을 때였죠. 길에서 만난 경비 아저씨가 약국까지 데려다 주시고 약사 선생님은 문 닫을 시간이 지났는데도 기다려 주셨어요. 다음 날엔 연구소 직원분이 죽을 사다 주시면서 어제 얼굴색이 안 좋아 보여서 걱정했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죠. 시끄러운 도시의 밤도 달리 보이기 시작했어요. 강남역 근처는 새벽에도 70데시벨 정도의 소음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불쾌하지 않았어요. 늦은 시간까지 영업하는 식당에서 흘러나오는 웃음소리, 택시와 버스가 오가는 소리, 무인 편의점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이 모든 게 살아있는 도시의 숨소리처럼 느껴졌죠. 연구 중에 흥미로운 통계를 발견했어요. 2023년 하반기 행정안전부의 국민안전의식 조사에서 안전 체감도가 역대 최고점을 기록했는데 2021년 서울시 조사에서는 시민 10명 중 9명이 사회의 안전 불감증을 우려했다는 거예요. 이 모순적인 결과가 궁금해서 시민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한 PC방에서 만난 대학생은 사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안전한 줄 몰랐어요. 외국 나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라고 했고, 심야 식당 사장님은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정말 특별한 거래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외국인 친구들의 반응은 더 놀라웠어요.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난 프랑스 관광객은 파리에서는 밤에 혼자 걷기가 무서웠는데 서울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했어요. 독일에서 온 교환학생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이렇게 큰 도시가 어떻게 이렇게 안전할 수 있지? 하지만 살아보니까 알겠어요.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거더라고요. 라고 말해줬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일본인 유학생과의 대화였어요. 도쿄도 안전한 도시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가 도쿄는 시스템이 만드는 안전이라면 서울은 사람이 만드는 안전 같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혼자 살면서 느낀 점들도 많았어요. 장을 너무 많이 봐서 들기 힘들었을 때 모르는 분이 도와주셨고, 이사할 때는 옆집 아주머니가 먼저 와서 물어봐 주셨어요. 힘들면 말해요. 우리 아들도 독일에서 공부하는데 누군가 이렇게 도와줬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도시의 작은 배려들도 눈에 띄었어요. 지하철역마다 있는 응급전화, 편의점의 안심벨, 골목골목 설치된 CCTV.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런 시설들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시민의식이었죠. 한밤중에 택배를 찾으러 가도 안전하고 무인 점포에서 물건을 사도 불안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었어요. 이런 발견들을 정리하던 중에 뜻밖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베를린 도시계획국에서 연구소로 항의 전화가 온 거예요. 제 연구가 지나치게 편향되었다며 연구소의 신뢰도의 문제를 제기했죠. 그때 마침 서울의 김 교수님이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어요. 지난 20년간 서울의 도시 변화를 추적한 빅데이터를 보내주신 거죠. 특히 시민신뢰지수라는 새로운 개념이 담긴 자료였어요. 심야 생활인구가 증가할수록 범죄율은 오히려 감소하는 명확한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데이터였답니다. 생활 속에서 발견한 작은 신뢰들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심야 버스에서 깜빡 졸다가 종점까지 가게 됐을 때 기사님이 깨워주셨던 일, 늦은 밤 편의점에서 카드를 놓고 왔는데 다음 날까지 기다려주신 일, 배달 음식을 잘못 시켜서 당황하고 있을 때 옆집 분이 나눠 먹자고 하신 일, 이런 경험들이 쌓여 안전이 된다는 걸 이제는 알 것 같았어요. CCTV 설치 전후의 비교 데이터는 더욱 놀라웠어요. CCTV가 없던 시기에도 이미 시민들의 자발적인 질서가 존재했다는 걸 보여주는 자료였죠. 기술은 그저 이러한 시민의식을 보완하는 도구였을 뿐 원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연구소장님은 이 자료들을 보시고는 태도가 달라지셨어요. 슈미트 박사, 당신이 발견한 건 단순한 도시 안전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도시 문화군요. 베를린 시장실에서도 연락이 왔다며 특히 야간 도시 안전 정책 부분에 큰 관심을 보인다고 하셨죠.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늦은 밤 연구실에서 자료를 정리하다가 커피를 사러 나갔어요. 평소처럼 24시간 카페에 들어섰는데 문득 이곳에서 보낸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늦은 밤에도 공부하는 학생들, 일하는 직장인들, 책 읽는 어르신들, 모두가 서로를 의식하지 않으면서도 배려하고 있었죠. 그동안의 관찰과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분석 틀을 만들었어요. 도시 안전의 생태학적 접근이라고 이름 붙였죠. 도시의 안전은 단순한 범죄 예방이나 감시가 아닌 시민들의 생활 패턴과 문화가 만들어내는 유기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연구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어요. 도시의 안전은 시스템이 아닌
시민들의 마음에서 시작된다. 서울은 그 진실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이 특별한 이야기를 어떻게 세계와 나눌 수 있을지, 그리고 이 소중한 문화를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입니다. 2주 후 국제도시계획학회에서 이 연구 결과를 발표해야 했어요. 과연 제가 본 서울의 모습을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온전히 전달할 수 있을까? 설렘 반 걱정 반의 마음으로 발표 준비를 시작했답니다. 컨퍼런스 발표를 앞둔 아침이었어요. 함부르크 도시환경연구소의 대강당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찼죠. 제 서울 연구가 도시계획학계에서 논란이 되면서 유럽 전역에서 전문가들이 모여들었거든요. 블로그에 올린 연구가 입소문을 타면서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린 상태였어요. 발표대에 섰을 때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3개월간의 경험과 관찰을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과연 이분들이 이해해 주실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서울에서의 첫날을 떠올렸어요. 여러분, 도시의 안전은 어디서 시작될까요? CCTV일까요? 경찰의 순찰일까요? 아니면 첨단 기술일까요? 잠시 청중들의 반응을 살폈어요. 제가 발견한 건 단순한 도시가 아닙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잃어버린 무언가가 있었어요. 스크린에 띄운 건 새벽 3시 서울의 한거리였어요. 밝게 빛나는 도시, 그리고 그 속에서 평화롭게 일상을 누리는 시민들의 모습이었죠. 스문의 시간 카페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무인 편의점을 이용하는 시민들, 늦은 시간에도 활기찬 거리, 청중들의 시선이 일제히 집중됐어요. 제가 본 서울은 통계와 수치로는 설명할 수 없는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는 새벽 3시에도 여성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고, 분실물은 높은 확률로 주인에게 돌아갑니다. 무인 상점이 자연스럽게 운영되고, 시민들은 서로를 믿고 배려합니다. 제가 직접 찍은 영상들을 보여드렸어요. 한밤중에도 책을 읽는 사람들로 가득한 도서관, 새벽 운동을 즐기는 시민들, 서로 안부를 묻는 편의점 직원과 단골 손님들, 특히 많은 반응을 이끌어낸 건 제가 겪었던 작은 에피소드들이었어요.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 모르는 분이 직접 경찰서에 가져다 주셨고, 길을 잃었을 때는 퇴근하던 고등학생이 지하철역까지 데려다 줬어요. 아플 때는 심야약국 약사님이, 힘들 때는 이웃들이, 이런 경험들이 쌓여 도시의 신뢰가 만들어지는 거였죠. 베를린 공대의 마틴 교수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이런 시민의식이 과연 문화적 차이 없이 다른 도시에서도 가능할까요? 순간 망설였지만 제가 본 것들을 떠올렸어요. 교수님, 차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본 서울은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살아있는 도시였어요. 그리고 그 신뢰는 보편적인 가치입니다. 질문이 쏟아졌어요. 이런 시민 의식은 어떻게 형성된 걸까요? 우리 도시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영향을 미쳤나요? 그때였어요. 뒷자리에서 한 노 교수님이 일어나셨죠. 슈미트 연구원, 당신은 우리가 잊고 있던 것을 다시 일깨워 주었습니다. 도시는 결국 사람이 만드는 것이라는 진실을요. 발표가 끝나고 연구소장님이 특별한 제안을 하셨어요. 우리 연구소가 서울시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면 어떨까요? 단순히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 사이에 자연스러운 문화 교류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게 도시간 문화 교류 프로그램이었어요. 함부르크의 시민들이 서울을 방문해서 일상을 경험하고, 서울의 시민들이 함부르크에서 살아보는 거였죠. 처음에는 작은 규모로 시작했지만 점점 다른 도시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하펜시티의 변화가 눈에 띄었어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이트 워커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이건 제가 서울에서 보았던 자연스러운 도움의 문화를 본뜬 거였죠. 청년들이 밤거리를 지키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문화가 하나둘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얼마 전에는 독일 공영방송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진행자가 물었죠. 박사님, 서울의 어떤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나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3개월간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죠. 밤늦게도 안전한 거리, 질서 정연한 대중교통, 첨단 기술로 가득한 도시 인프라. 하지만 제가 말한 건 다른 거였어요. 서울이 가진 진짜 힘은 시민들의 마음속에 있어요. 그들은 서로를 믿고, 배려하고,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냈죠. 우리가 배워야 할 건 바로 그 마음가짐이에요. 한 달 전, 서울에서 한 통의 연락을 받았어요. 저와 친하게 지내던 연구소 직원이 보낸 거였죠. 선생님 덕분에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나 특별한지 알게 됐어요. 이제는 제가 이 가치를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싶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함부르크의 밤거리는 아직 한산해요. 하지만 작은 변화들이 시작되고 있어요. 시민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고, 골목길에서 마주치면 미소를 짓고, 서울에서 보았던 것처럼
작은 신뢰가 하나둘 쌓여가고 있답니다. 연구실 책상 위에는 서울에서 찍은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어요. 새벽 3시 강남역 거리의 모습이에요. 그 사진을 보며 생각해요. 도시를 바꾸는 건 시간이 필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저는 이미 그 가능성을 보았죠. 매일 밤 연구실 창밖 엘베강의 물결이 달빛에 반짝이는 걸 보면서 다짐해요. 각자의 도시가 가진 고유한 특성을 존중하면서도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랍니다. 오늘은 독일의 도시환경연구원 에바 슈미트의 사연을 들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된 서울 연구가 결국에는 독일과 한국의 새로운 도시협력으로 이어지는 뜻깊은 이야기였죠. 한국의 도시 안전과 시민의식이 세계적인 전문가의 눈에도 특별하게 비춰졌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첨단 기술과 시스템을 넘어 시민들의 신뢰와 배려가 만들어낸 도시 문화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답니다. 여러분은 우리나라의 도시 안전과 시민의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외국인들이 놀라워하는 우리의 일상이 사실은 정말 특별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감동문클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연 주인공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공식 메일로 제보해주세요. 오늘 들려드린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문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